제가 들려드릴 112번째 소설은요,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입니다. 앨리스 먼로는 캐나다 작가로 단편소설을 주로 썼어요. 2013년 단편소설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학상을 두루 받았어요. 그녀는 소설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그 내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작업을 꾸준히 했어요. 그녀의 단편들은 그냥 확 읽히지만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읽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앨리스 먼로의 대표작이고 이걸 표지 제목으로 해서 1950년부터 15년에 걸쳐 쓴 단편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했어요. 이 단편집으로 유명해졌고 세계적인 작가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독자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방식에 놀라움을 느끼기를 바라며 이것이 바로 단편소설이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라고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식과 닮아 있고요. 그게 앨리스 먼로의 소설이 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 초반쯤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살레스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지금 노인이 되었고 오랜 세월 피아노 레슨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녀는 해마다 6월에 파티를 열었는데 그건 파티라기보다는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연주회였고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연주를 들었어요. 그걸 파티라고 불렀죠. 지금 가르치는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6월 파티는 지난 1년 동안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확인하는 때이기도 했죠. 점점 피아노 교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었어요. 피아노보다는 춤이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에 훨씬 좋다고 믿는 세상이 되었고 애들도 피아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나 마살레스는 모든 어린이에게는 음악이 필요하며 가슴속으로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어린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선함과 긍정적 천성을 간직한 보물 창고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녀의 그 고집은 독신 녀석의 감성과 본래 갖고 있는 아동관이 합쳐져서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했으므로 부모들은 여기에 뭐라 대응할 말이 없었어요. 피아노를 가르칠 때 그녀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애들을 대했어요. 그러나 그런 고지식한 이상주의자의 인자함은 선생 노릇을 하기엔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야단을 치지도 않았고 어쩌다 지적을 할 때는 미안하기 짝이 없다는 투여서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칭찬할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했죠. 그래서 마살레스의 제자들은 훌륭한 피아노 실력을 갖춘 애가 별로 없었어요. 개 중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실력은 그저 그랬습니다. 새로운 제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옛 제자들이 자녀가 대부분이었어요. 학부형들 중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마살레스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최하는 6월의 파티는 전통이 있어요. 물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그 나름의 방식이 있었죠. 바닥에는 깔개가 깔리고 마살레스는 화장을 곱게 하고 고풍스러운 머리 모양의 바닥에 끌리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살레스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더 늙고 더 키가 컸으며 인상은 험악했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언니의 존재는 6월 파티 때만 사람들에게 보여졌으므로 마치 파티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어요. 자매는 둘 다 결혼하지 않았으며 천진무구해서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천하태평으로 보였어요. 마치 혼돈의 시대와 동떨어져 로즈데일이 보금자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온순한 야생 동물처럼 보였어요. 피아노 연주회가 끝나면 말 그대로 조촐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유아스러운 분홍색과 파랑색의 크레이프 페이퍼로 덮인 기다란 식탁에 부엌이라는 아줌마가 샌드위치를 담은 접시들, 아이스크림, 샤베트 등을 작은 정원에 차려놓았어요. 샌드위치는 언제나 훌륭했어요. 닭고기와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동그랗게 말아 영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았어요. 정원으로 나가기 전 아이들은 마살레스에게 선물을 하나씩 받았어요. 포장을 하고 리본으로 묶은 선물은 책이었어요. 책은 주일학교의 캐캐 묵은 열람실이나 헌책방의 다락에서나 찾을 수 있을 법한 고서들이었어요. 해마다 같은 선물이었으므로 새로운 학생들 외에는 선물을 받으면서 기대감 같은 건 없었죠.
이때쯤 학부형들은 당혹감을 느끼곤 했는데 그건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마살레스는 교습비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아마도 다른 수입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마살레스의 언니가 퇴직을 했더라도 집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과외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이 자매처럼 검소하게 산다면 생활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마살레스가 로지데일에서 살다가 뱅크거리로 이사한 후로는 돈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없어졌어요. 흥청망청하지도 않은 이 선생님의 경제 사정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마살레스는 발라거리로 이사를 와 있었고 이 집은 먼저 집보다도 더 좁았습니다. 올해에도 6월이 되었고 어김없이 파티가 열렸어요. 학부형들은 대체적으로 이 연주에 오는 게 싫었어요. 학생들의 실력은 그저 그랬고 피아노가 있는 거실은 좁았어요. 6월은 날씨가 더워서 다닥다닥 모여 앉아있는 게 불편했고 연주자들이 드레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엄마들은 참석을 약속해놓고도 그날 무슨 일이 생겨 안 가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예전 자신들이 선생님이었고 이젠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파티에 안 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사를 했어도 거실은 변함없었어요. 엄청나게 큰 메리 스코틀랜드 여왕의 사진, 누리끼리한 오래된 그림, 페가수스 조각상, 고전문학 전집. 더운 날 이 좁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서툰 연주를 들어야 하는 젊은 엄마들이 여기에서 해마다 발견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 분위기였어요. 또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생활 방식을 여기에서는 고스란히 만날 수 있었지요. 그건 저 너머의 아련한 세상인 듯 불편하면서도 왠지 위안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마살레스의 화장한 얼굴과 드레스는 변함없었고 근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마냥 즐거운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녀의 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위층에만 머물고 있느라 파티에 참석 못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고 집시의 노래 흥겨운 대장장이 터키 행진곡들이 연주되는 동안 마살레스는 중간중간 자꾸 눈길을 현관 쪽으로 돌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다들 그 행동을 궁금해했습니다. 핸델의 미뉴에트가 연주될 때 새로운 손님들, 마살레스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10명이 될까 말까한 아이들이었어요. 똑같은 황갈색 옷을 입고 인솔하는 여자를 따라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애들은 다 장애아들이었어요. 마살레스 선생님은 들뜬 목소리로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맞아들였어요. 그들은 마살레스가 가르치는 그린힐 장애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 애들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에 앉은 남자애는 마살레스 쪽을 보았고 그녀는 자신있게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주가 계속되었고 실력은 잘하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았지만 애들은 더디 연주했어요. 학부모들은 조그맣게 저런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건 옳지 않지만 지적 장애아들이 연주를 듣게 될 거라는 말을 미리 듣지 못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6월이 파티에서는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순서에 연주를 할 뿐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귀 기울이라는 요구도 거의 없었지만 음악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여자애가 연주하는 곡은 귀에 설다. 가냘프고 간드러지고 유쾌한 그 곡은 크디 큰 무념무상의 행복을 누릴 자유를 퍼뜨린다. 그린힐 학교에서 온 아이들도 나머지 아이들도 너나 없이 모두 조용하다. 반발하는 기색이 뚜렷한 얼굴로 앉아있던 엄마들은 마치 자신들이 잊은 줄도 모른 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열망이 우러나온다. 음악은 열린 문과 창문들을 넘어 석탄재를 깔아다진 여름날이 도로로 퍼져나간다. 마살레스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의기양양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 미소였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얼굴을 살피는 모습도 아니었고 생의 끄트머리에 이른 지금에야 피아노를 가르칠 누군가를 찾아낸 대단한 발견을 한 사람다운 기쁨이 넘치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아이가 오늘 연주하게 될 날을 기대했고 그걸 당연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때 법석 떨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지요.
마지막 연주가 끝났어요. 거실에 머물던 음악이 가뭇없이 사라지자 연주를 마친 여자애는 그린힐 학교에서 온 아이임이 분명할 만큼 다시 자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린힐 아이들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걸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음을 다들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음악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만 입에 올렸고 그때 누군가 제목이 뭐냐고 물었어요. 마살레스는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더운 거리를 빠져나와 시내를 벗어나 차를 몰고 가면서 그들은 두 번 다시 못할, 앞으로 영영 못할 게 거의 확실한 이번 파티.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딱한 마살레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자신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죠. 그 음악은 마살레스가 사는 저쪽 나라에서 보낸 공식 문서 같은 거였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살레스가 열고 있는 6월의 파티를 엄마들은 지루해합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반전이 있었어요. 마살레스는 낯선 아이들의 연주를 보여주었죠. 뭘 쇼킹하게 보여준다거나 자신의 공을 알리려는 게 아니라 마살레스에게는 그저 가르치는 학생의 다양한 연주였을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주 잠시 그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음악 너머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난다는 건 다른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구를 의미합니다. 그건 실패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상실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 아주 우연찮게 만날 수도 있어요. 마살레스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형태의 피아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변하지 않을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앨리스 먼로는 소설 속에서 다른 길을 제시했어요. 누구에게나 한때는 마음속에 온갖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걸 마살레스를 통해 바람에 날리듯 귓가에 들려주었어요. 그게 마음을 헤집어 놓든 그냥 날려버리든 그건 개인의 몫이죠. 앨리스 먼로의 소설들은 대부분 반전이 있지만 시원한 해결은 없어요. 그건 아마도 개인의 몫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치는 건 그냥 주어지는 시간을 삼켜버리기만 해서는 아닐까 하는데요. 한 걸음만 더 옮기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들릴 텐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서는 아닐지요. 마살레스는 변함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불편하면서도 위안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어떤 계기가 잃었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고전을 읽고 역사의 공간을 찾는 건 바로 그래서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